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2020학년도 1학기 고등물리화학 첫 번째,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는 아니죠. 네,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부득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그 에킨스 책 기준으로는 7장이 되겠고요. 엥겔 앤 라이드 책 기준으로는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양자론, 서론을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시간이니까 우선 이제 그 본 수업의 개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면요. 이제 본 수업은 고등물리화학 수업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물리화학 내용을 일단은 한 학기 동안 이제 빠르게 이제 복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부터 시작을 해서요. 양자역학에서 이제 계산화 그 분자 오비탈까지 다루고요. 그다음 계산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통계 인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는 것으로 일단은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네, 범위를 정하였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란 무엇이고 양자역학이 왜 고전역학과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 그리고 혹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학이 되겠는데요. 뉴턴 역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의 정의를 우리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The set of physical laws describing the motions of bodies under the influence of a system of forces. 그래서 이제 힘의 영향을 받아서 힘의 영향 아래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기술하는 물리적인 법칙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전역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의 기본은 크게 세 가지의 법칙으로 나누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라는 것이 1법칙이고요. 그 다음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net force와 같다. 즉 어떤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은 물체 B는 물체 A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1687년에 뉴턴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고전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결정론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알려지면은 현재의 상태가 정해지면 어떤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는 바로 이제 그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 완벽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라플라스는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고전역학에 따르면은 현재의 상태, 현재 그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와 그리고 그 입자들 사이에 가해지는 힘을 알면은 이제 시간 t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어떤 그 작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모르지만은 어떤 이제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서 이제 현재 그 상태를 현재 있는 입자들의 모든 상태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 악마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몬 라플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1800년대 초반. 그래서 1800년대 중반쯤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뉴턴 역학으로 모든 자연에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리학은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새로운 물리학,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첫 번째 물리적 현상이 이제 블랙 레디에이션이라는 현상을 물리학자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블랙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어떤 물체가 가열이 되면은 물체는 이제 빛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블랙 바디라고 하는 것, 흑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어떤 고체인데요. 이 고체는 가해지는 모든 빛을 그 고체에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이상적인 고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그 물질 자체의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색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부직갱이가 있다고 해봐요. 부직갱이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템퍼레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됐다가 하얀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금속재로 된 항아리가 있을 때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가열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이었다, 노란색이었다, 하얀색이었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x축을 웨이브랭스, y축을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때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물체가 내놓는 빛의 그 물체가 내놓는 가장 높은 에너지의 빛의 파장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y축은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떤 파장의 빛을 가장 많이 내놓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짧은 파장의 빛을 그렇죠? 여기가 맥스 피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짧은 파장의 빛을 점점 이제 내놓게 되는 겁니다. 즉 온도가 처음 좀 적당히 높을 때에는 여기 이제 붉은 빛을 내다가 점점 짧은 파장. 파란색이 파장이 더 짧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파란색 빛, 노란색, 파란색 쪽으로 이제 그 빛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제 실험적으로 관찰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당대에 이제 당대 유명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년대 중후반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확립을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빛의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에 기반을 하여서 로드 레일리라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 물리학자가 그 맥스웰의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 현상을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고자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레일리가 유도했던 식이에요. 그래서 고전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 T가 있을 때 그 어떤 온도 T일 때 뮤라는 진동수, 요 V가 아니라 뮤죠. 네, 뮤라는 진동수를 가지는 스펙트럼의 에너지 밀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걸 유도를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레일리 진스 로우인데요. 자, 레일리 진스 로우는 옆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올라갑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레일리의 유도에 따르면은 고전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놓는 빛의 스펙트럼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즉 이것이 이제 뮤가 짧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장 곱하기 진동수, 여기서 뮤는 진동수죠, 그죠? 진동수. 잘 안 써지네요. 네, 여기 이제 파장. 네,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바로 뭐가 되죠? 맥스웰에 따르면은 광속이 됩니다. 광속 C. 광속 C가 되죠. 네.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이제 강한 에너지는 내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험을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보라색 요 라인이 실험 값입니다. 실험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파장이 아주 짧을 때는 0에 가깝고 중간에 어떤 피크 최대치가 있고 그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다시 그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낮아지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이론이랑 이제 실험이랑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전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제 까만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렇게 파란 선 혹은 초록색 선, 빨간 선처럼 여기 가운데 피크가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오른쪽 편에서 여기는 이제 파장이 긴 부분이죠. 파장이 긴 부분에서는 실험과 이론이 꽤 잘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파장이 짧은 부분, 람다가 짧은 부분에서는 이제 요 실험각과 고전 전자기 이론 사이에 차이가 매우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외선 파탄을 우리가 이제 캐타스트로피, 재앙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이제 자외선 파탄이라는 현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이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자외선 부분에서 여기 짧은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가 UV, 자외선 부분인데 자외선 부분에서 이론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제 뭔가 맥스웰의 이론에 오류가 있다. 그죠?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이제 맥스웰의 이론에 뭔가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가설들을 많이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물리학자인 프랑크가 제시했던 양자 가설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프랑크의 양자 가설을 보게 되면 프랑크는 우선 이제 흑체에서 복사된 에너지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파동의 진동수에 임의의 상수값이 곱해진 값의 정수배로만 주어진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쓰면은 바로 여기 있는 식처럼 되죠. E 이퀄 N 하 뉴. 자, 여기에서 N이 정수고, 그렇죠? N이 정수고, 하가 여기서 이제 제가 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H인데 H를 독일어로 읽으면 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하를 임의의 상수, 어떤 상수가 되고요. 여기 뉴가 진동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즉 에너지가 하뉴거나 2하뉴거나 3하뉴거나 이런 이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5 하뉴 아니면 1.3뉴 하뉴 이런 식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값만. 그래서 즉 요 하뉴가 어떤 에너지의 단위. 그러니까 어떤 빛이 있을 때 이 빛이 파장이 람다이다. 혹은 이제 진동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람다분의 C가 되죠. 그죠? 람다분의 C라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있으면은 이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하뉴의 정수배만 허용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플랑크의 가설이었고요.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quantized,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라고 하는 거는 양이 있는 입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덩어리져 있다. 덩어리,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덩어리로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랑크가 가설을 세웠더니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식을 다시 유도해 보았더니 이제 에너지 밀도가 진동수 뉴고 온도 T일 때의
온도 T에서의 그 빛의 에너지 밀도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식을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요 이제 보라색 선처럼 보라색의 그 실험값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실험값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양자 가설, 퀀텀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아무리 봐도 빛은 이렇게 연속적인 것 같은데 빛이 덩어리가 있다는 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양자 가설이 이제 폭넓게 받아들여진 사실상 이제 법칙이다라고 받아들여진 것은 이제 광전 효과라는 실험 때문인데요. 자, 광전 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광전 효과는 영어로는 이제 photoelectric effect라고 부릅니다. photoelectric effect에서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ultraviolet ray,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을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을 여기가 이제 금속판이 됩니다. 금속판에다가 쪼여주게 되면은 전자가 평 튀어나가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서 전자가 다른 쪽 금속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흡수된 빛의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빛이 들어와서 전자를 땅 때리면은 그 에너지가 전자에게 전달이 돼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세팅에서 이렇게 빛을 주면은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 도달을 해서 이 서킷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빛을 끄면은 전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서킷이 멈추고 빛을 켜면은 서킷이 흐르는 이런 실험 결과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에 따르면은 빛의 에너지는 빛을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빛을 만약에 purely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순수하게 파동이다 빛이 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파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파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 높이를 파도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진폭 amplitude라고 부릅니다. amplitude. 빛의 에너지는 빛의 세기 즉 amplitude에 따라 amplitude에 비례하게 됩니다. intensity는 빛의 intensity 혹은 이제 에너지는 이 진폭에 비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 이론에 따르면은 광전 효과에서 빛을 세게, 그러니까 빛을 더 밝게 틀어주면은 전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전자가 안 나오다가 이제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더 밝게 틀어주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광전 효과에서 관찰된 그 방출된 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는 무관하다.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을 아무리 세게 밝게 켜줘도 그 빛의 파동 그 진동수가 어떤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넘어야 된다. 기준점.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을 넘지 않으면은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떤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붉은 빛을 쏴주면은 붉은 빛을 아무리 세게 쏴줘도 이게 붉은 빛은 아무리 세게 쏴줘도 전자가 이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금속판에다가 파란색 빛을 쏴주면은 대신에 파란색 빛을 쏴주면은 이건 이제 빛을 살짝 켜줘도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사람들이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세도 어떤 특정 진동수 값, nu0보다
뉴 값이 크지 않으면은 전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에너지 보존에 근거하여 이제 전체 구리판에 흡수된 빛 전부가 겨우 한 전자를 떼어낼 정도로 충분히 낮은 빛의 세기에서도 이제 방출될 수가 있다. 즉 이제 빨간색 빛은 아무리 세게 틀어줘도 전자가 안 나가는 반면에 파란색 빛은 정말 쬐끔만 틀어줘도 이제 전자가 한두 개씩 나가는 것을 관찰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식을 세웠냐면은 이제 빛의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 빛이.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빛의 에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hi는 우리가 이제 work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 work function은 전자가 고체에서 떨어지기 위한, 전자를 고체의 표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work func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제 요 phi만큼의 에너지를 지불을 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이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실험이랑. 그래서 여기에 이제 RB가 뭐죠? 네. 루비듐인가요? 네, 루비듐 표면에서의 이제 그 Y축은 빛을 쪼여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고요. 자, X축은 들어오는 빛의 진동수, frequenc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을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는 베타, 뉴 빼기 파이,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너지를 Y라고 생각하고 뉴를 X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1차 방정식이 되죠. 1차 함수. 1차 함수의 식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 phi는 이제 y 절편에 해당하는데, 이 y 절편 혹은 이제 x 절편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값은 금속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식이 바로 실험과 매우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옳구나, 더불어 더 나아가서 플랑크의 가정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플랑크의 가설을 뒷받침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빛이라는 게, 빛의 에너지가 각 알갱이져 있어서, 각 덩어리져 있어서 그 덩어리 하나가 금속 표면에 돈착하면은 그 덩어리 하나의 에너지를 전자 하나에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한 놈이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 하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학부 수업할 때도 이제 썼던 그 비유인데요. 자, 어떤 그 무인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뭐 엄청 이제 가둬놓고, 자, 하늘에서 이제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동전을 뭐 얼마 이상 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이상 모으면은 이제 탈출하게 해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뭐 10원짜리 동전을 마구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그 10원짜리 동전을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1억만큼 이렇게 이제 왕창 모으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한 번에 그것도.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서 거대한 이제 뭐 커다란 하나의 금덩어리를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금덩어리를 주운 사람은 이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적을지라도 그거 하나를 받는 사람은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전자와 빛으로 환원을 하면은 이제 전자가 금속 표면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빛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일종의 이제 하나의 덩어리 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빛 덩어리, 빛 알갱이 하나가 금속 표면에 도달하면은 그 빛 알갱이 광자와 충돌한 전자는 이제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탈출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탈출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자가 충분하지 않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광자 하나하나가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자들은 이제 한 번에 어떤 금속 표면을 탈출할 만큼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전자가 탈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그 실험 결과들이 이제 빛의 에너지가 어떤 덩어리화되어 있다. 덩어리처럼 이제 분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 이후로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덩어리, 알갱이진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톤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네,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얘기를 했더니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그렇다면은 물질도 입자이면서 파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와 같은 요런 식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포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어떤 P라는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가 있다고 하면은 P라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가 있을 때 그 입자는 람다라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의 어떤 성질을 띠지 않을까? 네, 띌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드브로이의 가설은 이제 실험으로 곧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데이빌슨과 거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전자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론 소스,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론이 여기에서 전자가 나가게 됩니다. 전자가 나가게 되고 전자를 이러한 얇은 호일에서 이렇게 이제 디프렉션을 시켰습니다. 디프렉션, 회절을 시켰다는 거죠. 여기에서 회절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절을 시켰더니 특정한 회절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절 무늬. 자, 요것은 뭐냐면은 요런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는 바로 이제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잘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순수하게 입자다.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가 입자라고 하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요렇게 막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자가 막 나가다가 운 좋은 애들이 요렇게 이제 구멍으로 요렇게 나가서 여기에 따다다다다다닥 찍힐 거고 여기에 다다다다다닥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찍히는 양을 보면은 여기에 좀 많이 나오고 여기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적게 나오는. 만약에 전자라면은 즉 여기 있는 전자가 입자라면은 요 1번 그림과 같은 인텐시티 케이스 A처럼 이렇게 전자가 이제 분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자가 분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이러한 회절 무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회절 무늬. 그러면은 이러한 회절 무늬는 왜 나타나느냐?
좀 살펴보면은 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중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볼게요. 네,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보면은 a little eyepiece where we can look in, and this is a hole. And I'm going to place this slide above that hole. And if you look closely, you'll see that there's two openings. Very narrow openings side by side. It's a double slit. Now before we have a look, we need to tilt it towards the sun a little bit. So we want the sun to hit this double slit directly. What are we going to see on the bottom Well, of the the obvious box? thing you think you're going to see is you're going to see two lines. Two lines on the bottom of the box. Two bright bands. Two little lines. think, Yeah. I think it'll be one line instead of two. I could expect to see the whole box lit up. It'll probably be a kaleidoscope of some sort. A bunch of colors. Probably, yeah. Rainbow, different colours. There, have a look. You expected to see kind of one line. Is that what you see? No. I see dots. How many? It's one circle. Well, there's one in the middle strongest, two either side. The two on the outside are multicolored, and the one in the middle is just white. It's kind of a rainbow. The rainbow of colour as well. Quite a few colours and lots of little dots. It's like there are more dots appearing. I think I can even see more dots spreading along. Yeah, that's amazing. Yeah, I can see tons of dots now. Not tons, but I can see dots spreading across that way. Either side. Yeah, definitely. Isn't that amazing? 네. Yeah, that's 지금 incredible. 여기 보이는 게 더블 And that's 슬릿을 just 만들었을 nothing 때 else 보이는 apart 회절 from 패턴이죠. Slits. Two slits. That's incredible. But all we're doing is we're putting a light through two very narrow slits side by side. So how does this make any sense? There's some kind of principle involved now that the average person is not familiar with. That's the only explanation. No, I'm really confused by it, but I'd like to find out why. People were debating, is light a wave or is it made of 그러니까 만약에 particles? 그냥 더블 So what 슬릿이 causes 있을 때 이제 Well, if light were 각각의 behaving 빛이 as 통과를 particles, you would 한다면은 expect them to go through each slit and just produce a bright spot underneath. So we would see 그냥 two bright 생각했을 spots on the 때는 bottom 두 of the 개의 box. But if light's 빛이 behaving as waves, then the 두 wave 개의 from one 이제 slit can 얇은 interact with the 어떤 waves 빛이 from 보일 the other 거라고 slit. 생각할 수가 있죠. I've got a demonstration here on a little pond where we can see this with water waves. I have two sources of 여기에서 이제 더블 ripples, 슬릿, which are basically 회절에 like the two slits. 대해서 When 이제 I create 보여줄 ripples with 겁니다. a single source, they travel out with circular wavefronts. Nothing particularly surprising there. But if I add a second source of ripples, then we start getting an interesting pattern. This pattern is created by the ripples from the two source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here they meet up peaks with peaks and troughs with troughs, the amplitude of the wave is increased. That's what we call constructive interference. But if the peak from one wave meets up with the trough from the other, then we get destructive interference and there's basically no wave there. And this is exactly what was happening with the light. When the light from one slit met up peaks with peaks and troughs with troughs, they constructively interfered and produced a bright spot. But if the trough from the wave from one 여기에서 slit met up with the peak of the wave from the other 이제 slit, they would 상쇄관성과 destructively 보강관성 interfere 두 개의 and you wouldn't 소스가 see 있을 any 때 light 두 there. 개의 파동 It's 소스가 light 있을 때 canceling itself out. 상쇄관성과 Basically the same 보강관성이 as like 일어나게 having 됩니다. two drops of water fall in a swimming pool. That's Get right. exactly the And same then they go and pattern. overlap. As this ripple overlaps with those ripples, Yeah. down the bottom, you get a series of, you get like a bright spot, and then a dark spot, and then a bright spot, then a dark spot, then a bright 더 spot. 자세한 And there's a 내용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결국에는 전자도 이제 파동의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어떤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빛도 처음에는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양자역학의 아주 놀라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제 큰 운동량을 가지는 입자의 파장은 짧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서 P가 커지면은 람다는 작아지겠죠. 그죠? 대신에 만약에 운동량이 커지게 되면은 작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역수 관계니까 람다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의 파동의 길이를 우리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확 뒤집는 이제 아주 놀라운 양자역학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가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파동 방정식을 바탕으로 이제 물질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입자에 기반한 게 아니라 파동에 기반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물질의 운동 방정식을 새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자, 요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dx 제곱 d 제곱 파이 사이 플러스 vx 사이 x 이퀄 2 사이.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다음 요 두 번째 텀은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요. 다음 요 세 번째 항은 여기 있는 E는 이제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뉴턴 방정식에서 쓸 때는 뉴턴 방정식에서는 F는 ma 이제 입자라고 했을 때 혹은 이제 그러니까 요것을 다시 쓰면은 이제 F equal mx2 닷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죠. 네. 혹은 자 얘를 이제 포텐셜로 바꿨으면은 마이너스 dx분의 dv는 m dt 제곱 d 제곱 x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요런 이제 뉴턴 방정식의 어떤 양자역학적인 대응물이 바로 이제 요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잠깐 용어를 몇 가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라고 부르고요. 파동함수. 그 다음 요 파동함수 앞에 오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연산자 중에서도 얘를 이제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해밀토니안 연산자 보통 기호로는 H라고 쓰게 되고요.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 파동함수에다가 취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파동함수를 두 번 미분하고 2n분의 마이너스 하바 스퀘어를 곱하고 그다음에 요 파동함수에다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곱하면은 이제 전체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여기에 얻어진다. 토탈 에너지가 상수로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요 사이 n을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안의 고유함수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XYG 소위 말하는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내면은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쓸 때 여기 이제 요 라플라시안 즉 요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거의 제곱 요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공간상에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간상에서. 그런데 3차원 공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XYG 좌표계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구면 좌표계 스페리칼 코디네이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에서도 이렇게 라플라시안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XYG에서는 즉 X로 두 번 미분하고 Y로 두 번 미분하고 G로 두 번 미분한 거를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이제 3차원에서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구면 좌표계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R 세타 파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파동으로 쓸 수 있다. 어떤 시스템을 파동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요 파동은, 요 파동 함수는 정확히 뭐를 담고 있는 것이냐? 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약간 논쟁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는데 이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떻게 다뤄야 될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스 본이란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험과 잘 연관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진 파동 함수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시스템, 시스템의 모든 역학적인 정보, 모든 미케니컬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파동 함수가 시스템을 다 기술한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 그 파동 함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전자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파동 함수가 있는데 그 파동 함수로부터 전자의 운동량을 얻고 싶다. 위치를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파동 함수에다가 어떤 수학적인 연산, 수학적인 오퍼레이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다. 그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해석이 이제 굉장히 잘 맞게 됩니다. 그러한 해석이 잘 맞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 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입자의 파동 함수가 있을 때 파동 함수 싸이가 있을 때 그 싸이가 나타내는 바는 그 파동 함수가 이미 점 x에서 이 싸이라면은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알맹이를 발견할 확률은 싸이 제곱 dx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싸이 제곱을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이제 보라선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파동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파동 함수.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시스템을 이제 입자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이제 퍼져 있는 파동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한 점으로 우리가 이제 딱 국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자의 존재를, 어떤 그 파티클의 존재를 공간상에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어디에서 발견될 확률이 낮다, 확률로서, probability로서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률 밀도는, 대신에 그 확률 밀도는 요 파동함수를 제곱함으로써,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그 파동 어떤 입자의 존재 확률을, 특정 위치에서의 존재 확률을 알아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에서의 확률 밀도를 얘기하면은 3차원에서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점 x, y, g로 나타나지는 어떤 점 근처에서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 이제 어떤 파동이, 전자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조그마한 위치 안에서, 요 조그마한 위치 안에서, 조그마한 요 박스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요 센터를 우리가 이제 x, y, g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의 파동함수의 값이 있죠, 그죠? 이 파동함수 값의 제곱에 dx, dy, dg. 그러니까 즉 여기에 확률 밀도에다가 요 부피만큼을, 요게 이제 조그만한 부피가 되잖아요, 그죠? 요 dx, dy, dg가 되면 요 직육면체 부피만큼을
곱해주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확률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얘는 확률 밀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밀도. 확률 밀도고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즉, 요 직육면체 안에서 어떤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3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파동함수에 있어서 이제 제곱을 했을 때에는 요 제곱은 이제 그 발견할 확률에 비례하는 거지만은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거지만은 파동함수의 부호 자체, 부호, 사인 자체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의미, 피지컬한 미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거는 이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단지 이제 제곱한 값은 물리적 의미가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같다 다르다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뿐이지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그거의 절대적인 그 부호에 따라서는 이제 큰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동함수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음수를 제곱하면은 양수가 되고 양수의 제곱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곱 어떤 함수의 제곱은 파동함수의 제곱은 항상 이제 양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파동함수가 있을 때 이 파동함수를 제곱했을 때 자, 요 이제 파동함수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사이 스타가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 스타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 배울 때 배웠던 켤레 복소수. 그죠? 켤레 복소수가 됩니다. 켤레 복소수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요 파동함수가 복소수로 나타나졌다고 했을 때 그 복소수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그죠? 자, 어떤 이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전체 공간에서 1차원일 때 전체 공간에서 적분을 했더니 1이 됐다. 이런 결과가 얻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요 사이 x는 정규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잠깐 보면 함수 ax-x를 구간 x = 0에서 a 사이에서 정규화하여라. 자, 이렇게 이제 정규화하여라라고 하면은 정규화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죠? 이 함수의 켤레 복소수 함수를 곱하고 이거의 적분을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했을 때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a가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은 자, a를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은 자, 얘는 이제 켤레 복소수니까 복소수 부분만 이제 부호를 뒤집어 주면 되는데 a가 실수라고 하면은 다 실수니까 크게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대입을 해서 쓰면은 요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a-x 또 곱하기 a-x니까 즉 a-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제곱을 풀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제곱. 자,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어진 구간 0에서 a 사이에서 정규화하여라. 그러니까 정규화한다는 거는 즉 우리가 이제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그죠? 상수를 곱했을 때 이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1이 되도록 만들어라. 적분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n제곱이 달리는 거고요. n제곱이 일단은 이제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져나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빠져나오고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곱이 내려오면은 여기 a제곱 a-x 제곱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풀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적분은 그냥 이제 3차
다항식으로 여러분들 적분할 수 있죠, 그죠? 네, 적분을 하게 되면 네,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네, 여기가 4승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그냥 제곱이고 1승. 네. 일단 요거는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이제 a 대입하고 0 대입하면은 이제 3분의 a n제곱 3분의 a 5승 이꼴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n을 구하면은 n 이꼴 루트 a의 5승분의 3. 자, 요렇게 됩니다. 네, 여기는 오타네요. 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정규화하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상수를 곱해서 적분한 값이 1이 되도록, 그죠? 요거에 이제 제곱을 한 것이 이제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규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를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50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